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요. 일요일에 보내드릴 미준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수익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주식 계좌의 수익률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앞으로 당분간은 좀 절약 모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지출을 좀 위축시켜서요, 물가를 잡는데 항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이야 너무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휴가도 가고 기분도 내고 하겠지만요, 아마도 올 가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절약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미준 방송은요, 베어마켓이 와도 리세션이 와도 계속됩니다. 2022년 7월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은요, 2022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88%,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82% 빠졌고요. 나스닥은 무려 1.34%나 추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역시 1.13%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S&P 500이요, 오늘 추가로 0.88%가 빠지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6개월간, 그러니까 전반기죠. 전반기 동안 무려 21%나 빠지는 하락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가가 21% 빠진 건요, 무려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970년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 올해 2022년의 전반기였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장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잠깐 살펴봐야겠죠. 자,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 UIPS였습니다. 7.7% 빠졌고요. 실버게이트가 7.05% 마이너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6.83, 트윌리어 마이너스 6.37, 도큐사인 마이너스 6.01, 로크가 5.64% 빠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인베이스 5.55% 마이너스, 쇼피파이 마이너스 5.48,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5.13%.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6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마이너스 2.56%를 보이면서 6월을 마감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2.47, 엔비디아 마이너스 2.37, 넷플릭스도 1.97% 빠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67,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63, 애플 마이너스 1.61,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9%입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 역시도 8종목이 모두 동반 하락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CPI 같은 것이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 말고 PPI, 예를 들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연준에서는요, 이 두 가지 CPI나 PPI보다는 즐겨 사용하는 다른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PCE라고 부릅니다. 이 PC는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연준에서는 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 그 중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CE를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연준한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든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연준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의 측정 단위가 이번에 4.7%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7%는요, 물론 이제 PCE를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는 항상 코어 PCE를 즐겨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는 코어 PCE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5월 달 들어서도 굉장히 좀 고집스럽게 높은 추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뭐냐면 그래도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증가 추세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다라고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CE가 바로 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입니다. 앞에 Core가 붙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PCE에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빼고 그 두 개가 가장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커다란 두 개의 품목을 제외하고 따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Core PCE라고 부르는데요. 이 Core PCE가 4.7%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4.7%라는 것은요. 0.2%포인트가 지난달에 비해서는 더 내려간 수치다. 따라서 지난달에는 이게 4.9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9였는데 4.7로 다소 완화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에서는요, 지금 전망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4.8이었거든요. 따라서 월가의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가 적게 나왔다. 따라서 굉장히 좀 다행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먼슬리 베이시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이 수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PC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어 PC는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난달에 비해서도 0.3%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우존스에서 예측하고 있었던 수치는 0.4% 지난달 비해서 상승하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거보다도 0.1%포인트는 적게 나왔다. 따라서 여러모로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요, 코어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통합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를 얘기하는 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높게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6%가 지난달에 비해서도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3월 달에 비해서 0.2%밖에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4월 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0.6%로 이 가속도가 좀 붙게 되니까 헤드라인 쪽은 좋지가 않다. 그만큼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잦아들지를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랑 비교를 하면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무려 6.3%나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번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나와 있는데요. 23만 1000건이 지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만 1000건수는요. 그 전주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업자의 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용시장은 아직까지는 건재하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앞부분에서 이렇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연 전반기에 주가가 21%나 빠진 것은 197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2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요. 그렇게 좀 나쁜 일은 아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위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위로를 좀 받으시기 위해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이 뭐 여기저기에 다 지금 떠다니고 있다. 뭐 난리가 났죠. 52년 만에 이렇게 최악의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970년대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6개월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이후에 최악이라 그러니까 거의 뭐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캘린더를 좀 무시하고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 이상 빠진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캘린더 무시하고 그냥 6개월 동안 2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6개월 만에 43%나 폭락을 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자주 있는 일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지금 6개월 동안 20% 이상 빠진 것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이 S&P 500이 주식시장에 이용이 되기 시작한 게 1957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20% 이상 빠졌던 기간을 쭉 지금 나열을 해주고 있거든요. 2009년, 2008년은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 같고요. 1974년도 보이고 2002년도 보이고요. 1962년, 1970년, 1987년, 1974년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무려 13번이나 6개월 동안 S&P 500이 20% 이상 떨어진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년에 한 번은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지난 1957년 이후에 5년에 한 번씩은요. 6개월 동안 20% 이상 주가가 빠진 일이 있었다라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20% 이상 빠진 게 대부분 다 과거 20년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굉장히 좀 자주 발생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가장 좋지 않았던 6개월 동안의 손실은 17번, 그러니까 지금 8번이 가장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중에 무려 7번은요. 2002년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 현재 2022년이니까 20년이잖아요. 따라서 20년 동안 7번의 가장 좋지 않았던 6개월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요. 뭐 20년인데 7번이면 뭐 3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자주 20% 이상 6개월간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S&P 500은요. 무려 수익률이 270%였습니다. 수익률이 270%면요. 1억을 넣어놓으면 3억 7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270%잖아요. 자, 1억이 3억 7천만 원이 됐다. 나쁘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따라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주가가 6개월에 20% 떨어진 것은 분명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좀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내하기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과거에도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이고 지난 20년 동안도 무려 7번이나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7번이나 6개월 동안 주가가 이렇게 20% 이상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서 20년 동안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 확인해 보니까 무려 270%가 올랐더라. 따라서 이러한 주가의 폭락은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CNBC 프로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시장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이름이 CNBC 딜리버링 알파 서베이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1년 전에 CNBC 딜리버링 알파 서베이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를 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변함없이 CNBC에서 딜리버링 알파 서베이 결과를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서베이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월가의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지금 믿고 있다. 뭐라고 믿고 있냐면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죽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나머지에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CNBC 딜리버링 알파 인베스터 서베이의 결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NBC에서는 이번에 500명이나 되는 CIO, Chief Investment Officer라든지 Equity Strategist는 이제 주식 전략가들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리고 CNBC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What are you most likely to buy now? 지금 현재 가장 사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무려 42%, 많은 퍼센티지죠. 지금 하이 디비던드 스톡을 팔 것이다. 따라서 배당금이 좀 좋은 이런 주식들을 줍줍할 예정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그런 답변이기도 한데 배당주의 인기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8%를 획득했는데요. 낮은 수치긴 하죠. 하지만 2위는 메가캡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팡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메가테크 기업이 2위. 3위는 지금 금융주가 차지했고요. 16%. 4위는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가 13%. 그리고 5위는 에그리컬처 스톡은요. 농업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8%를 획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스몰러 하이 그로스 테크놀로지니까 성장 주식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그런 성장 주식이 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금 배당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주와 달리 이 배당 주식들은요, 보통 전형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일은 드물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주식들은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인 인컴을 안겨준다. 그러니까 매달 아니면 매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에는 인기가 많은 종목이 바로 이 배당 주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요, 격동적인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S&P 500이 무려 1970년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상반기를 보냈거든요. 자,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다. 어떤 공포감이냐면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제 오비즈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연준 의장이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40%니까 이 아까 설문조사에 임했던 500명이었나요? 그 중에 지금 40%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P 500이 올해 말이 되면 4천은 넘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그 의외의 결과죠.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고 본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배당 주식을 산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서베이 결과를 보면요, 4천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5% 이상은 상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5% 이상 올라간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무려 40%에 달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심지어는 4,500까지 간다고 보는 사람도 8%, 그리고 5천 이상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도 5%나 됩니다. 자, 그러면 4천 이상은 40%, 8%, 5%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53%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설문에 참여한 전체 전문가들 중에서 53%는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하반기에 최소한 5% 이상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좀 읽어보시면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탠리 드렁큰 밀러라든지 데이빗 아이언, 아니면 레온 쿠퍼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센트럴뱅크, 지금 연준이죠. 연준에서 소프트 랜딩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장담은 못하지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드렁큰 밀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어 마켓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쿠퍼만, 레온 쿠퍼만 같은 경우는 S&P 500이 지금 21% 떨어진 상황인데 40%까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19%포인트 더 하락을 해야 이번 바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는 리세션이 미국 경제를 좀 찾아올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딘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50%가 현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안전한 투자처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세 번째는 채권이고요. 자, 네 번째는 국채죠. 트레저리는 그냥 채권은 아니고 미국의 국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즈니까 회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등급이 높은 우량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골드, 금이 8%, 유틸리티가 3%, 뭐 그 이외에는 굉장히 좀 작은 퍼센티지라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CNBC 딜리버링 알파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가장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 테크 주식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지금 500명의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과연 전문가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미국 증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CIO라든지 아니면 머니 매니저라든지 펀드 매니저,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크 주식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테크 주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인베스터들이 가장 사고 싶은, 그래서 이번에 셋오프가 끝나게 되면, 그래서 베어 마켓이 끝나게 되면 가장 먼저 살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CNBC 딜리버링 알파 인베스터 서베이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설문에 임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00명이 넘는 칩 인베스터 오피서라든지 주식 전략가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들, CNBC의 패널들이 다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가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무려 21%라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500명 중에 21%, 엄청난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지금 사고 싶은 테크 주식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18%는 애플을 찍었습니다. 자, 3위는 아마존 16%고요. 4위가 알파벳입니다. 13%, 5위가 메타 플랫폼즈 11%, 6위가 엔비디아 5%를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덜즈가 있잖아요. 어덜즈도 16%라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 어덜즈에 속하는 기업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브로드컴, 팔란티어, 그리고 서비스나우, 마지막으로 로블록스가 이 어덜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면 갈수록 투자 매력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뭐 비중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좀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향후 미래에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혁신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아마도 애플카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애플이 굳이 차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읽으시기 전에요, 카플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스마트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를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삼성폰을 쓰시면요, 삼성에는 이제 구글이 자랑하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카플레이라는 것은요, 애플이 만들어 놓은 운영 체제인데 이 운영 체제를 차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카플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 안에다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뭐 그 중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애플 맵 같은 게 있겠죠. 지도 같은 거, 아니면 뭐 오더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 카플레이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계속해서 그들의 푸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쪽에 이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버전에 카플레이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 카플레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운전자들이요, 가솔린을 살 수 있다, 즉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읽어보시죠. 자, 이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을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 같은 이제 운전자들이요, 이 앱을 이게 터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유소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에 가서 바로 가솔린, 휘발유를 주유를 하고요, 크레딧 카드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애플페이로 넘어가서 모든 결제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차 밖으로 사실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주유소에 가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처럼 영국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미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주유를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주유소에 가게 되면 일단 그 펌프에 가서 멈추고, 그리고 주유를 직접 하죠. 그리고 주유를 다 한 다음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기계가 설치된 곳도 있고, 기계가 없는 곳은요, 카운터까지 걸어가가지고 8번에 지금 넣었어요라고 얘기하고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귀찮죠. 어쩔 때는 5분에서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이 또 길면은 그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따라서 이 카플레이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예약을 하고 가가지고 펌프에 가가지고 주유를 한 다음에 바로 애플페이로 결제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기능이 이번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플레이
카플레이는요 이미 통합이 돼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웃사이드 앱, 그러니까 제3자가 개발한 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뭐 파킹도 있고요. 그러니까 파킹을 한 다음에 바로 결제하고 떠나버리면 되는 거고요. 차징 스테이션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는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앱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가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앱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애플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에 지금 등장했던 주유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퓨얼 컴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면 SK, 아니면 GS면 GS,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가는 그 주유소에 앱을 다운 받은 다음에 바로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을 넣는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나서 셋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카플레이어에 가서 바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주유를 하고 끝나버리면 된다. 페이가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애플은 오토메이커,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죠. 이런 제조업체한테 돈을 받지 않고 있고요. 디벨로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한테도 돈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도 돈을 받지 않고 있답니다. 따라서 카플레이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프리입니다. 설치하는 사람도 프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거기다 만드는 사람도 프리, 그리고 사용자도 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면 조금씩 이제 그 퍼센티지를 받아내기 시작하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소한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고 있잖아요. iOS 시스템에서. 따라서 미래에 이 카플레이를 많은 차에 설치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여기서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 때문에 굳이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지 않아도 나중에 카플레이를 설치하는 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서만 해도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매출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기사를 읽고 나서요, 제가 애플을 들어가서 좀 카플레이를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카플레이는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일반 내비게이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깔려 있긴 하지만요, 뭐 그렇게 별다르게 와우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좀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네 차 좀 빌려도 될까?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다. 잠깐 내 차 타고 가서 가져와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키를 문자로 보내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카플레이를 통해서 키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요, 자동차를 시동도 걸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친구한테 차를 빌려주면요, 그 친구가 키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여기 문자로 키를 받으면 된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뭐 당연히 이제 지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여기 보시면 전화도 물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쉬리라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쉬리랑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메시징 기능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뮤직 플레이는 당연한 거고요. 캘린더 기능,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할 때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쉬리 보이스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수작업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스포티파이도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유튜브도 지금 협업을 시작한 것 같고요. 아마존 뮤직, 그 밖에도 웨이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도 맵입니다. 이것도 역시 맵 서비스고요. 차지 포인트도 보이네요.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구글 맵과도 이제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떠한 자동차 제조 기업과 협업을 맺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BMW, 아우디 보시면 제네시스도 보이죠. 현대, 혼다, 집, 랜드로버, 렉서스, 뭐 닛산, 보이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자동차 기업과 이제 이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카플레이가요, 정말 모든 차에 설치가 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은 나중에 테슬라처럼 화면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유튜브도 이미 애플리케이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운전대가 없어지고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결국 이 카플레이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운전하는 대신 자동차 안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때 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이 자동차 안에서 사용할 텐데 모바일보다 오히려 더 커다란 시장이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카플레이가 앞으로 어떠한 성장 추세를 보이냐는 애플의 주가 그리고 애플의 향후 매출에 엄청나게 많은 탄력을 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영상에는 브린 토킹턴이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뭐 분산 투자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체크 주식의 멀티플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가오는 주말을 위해서 멋진 계획 많이 세우셔서요. 좀 모처럼 스트레스 훌훌 날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주말에도 미리 좀 기획해냈던 영상으로요. 계속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Frank. Well, so we're asset allocators. So, I mean, on the show, we talk about positions in absolutes, but really it's so important to talk about them in the context of an overall portfolio. So we've been underweight tech, those positions, especially on the Qs and ARK, since last year. And so because I think as an asset allocator, looking back to December of 2021, we knew the Fed was going to be raising rates. And I'm a big believer in the Marty Zweig "don't fight the Fed" quote, because it's true. And so right now, investors, when you're putting money to work, have to understand that the Fed is pressing against the market right now because they are trying very effectively to tighten financial conditions. And so we've already had year to date 15 trillion of market cap wiped out between stocks and bonds. So the Fed has been very effective in that negative wealth effect of making investors feel their net worth going down. And so I think as it relates to tech, you have to be really sensitive to multiples, because I think we would all agree on the panel, Microsoft is a wonderful company. I own Microsoft, but is 23 times earnings the multiple the market wants to pay for that? And so I think that I would contend that the last 10 years, you had the majority, you had over 50% of stocks return from PE multiple expansion. Historically, if you go back 150 years, that number's about 15%, and dividends and earnings growth made up the more of that. And so I think as in my tech positions, I'm very settled. I have, to Josh's point, a good mental lens to say, I think the probability that multiples in tech have to come down is high. So I'm going to sit in those. It'll be uncomfortable, but that's the price of admission for investing. Because if everything in your portfolio is moving, Frank, in the same direction, you have the wrong portfolio. So while everyone's running to consumer staples, while everyone's running to everything that just is moving higher, or even energy, you have to be diversified in a portfolio. Because if nothing else, people should have learned the last 2 years, the tides change really quickly, and you don't want to chase sectors just because they feel good in the short term because they're going higher.